이슈더 이슈 박찬희입니다. 누구예요? 박찬희 교수님을 구현한 인공지능. 최근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챗 GPT가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챗 GPT를 The model itself is fascinating because of what it can do. It seems like magic. 대답을 사람처럼 하더라. 토론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키도 쓰고 대학 잘 가는 것만 골라서 잘하. 표절 문제와 함께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아직까지 그 AI 모델들이 완벽하거나 또 완전히 윤리적이진 않습니다. 늘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단어 계속 잘 붙이는 기계. 얘한테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챗 GPT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 세상이 다 바뀔 거란 예상도 있고 큰 별일 아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는 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챗 GPT 약인지 독인지 그 두 얼굴을 이슈 더 이슈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더 이슈 박찬희입니다. 요즘 IT 업계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인데요. 오, 나 대신 아주 떡하니 잘하는데, 아니 이 일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다시 또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귀하가 아주 나랑 똑같은데요. 누구예요? 저요? 박찬희 교수님을 구현한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참 대화형 인공지능 이거 모르면 어디 가서 요새 얘기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출연하는 분들 누군지 알아요? 네, 당연히 알죠. 챗 GPT가 불러온 변화, 약인지 독인지. 좋은 말씀 주실 분은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AI 전문기업 아크릴 박외신 대표님과 함께 남들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속 깊은 이야기, 속 깊은은 뺐네요. 그래도 근데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이세돌이 바둑둬서 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대통령 신년사도 쓰고 판결문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검색해서 찾던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길래 얘가 이렇게 하나요? 일단은 단어의 뜻부터 좀 보자고요. 챗 GPT인데 그 GPT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고요.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건 사전 학습된,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뜻이고, 제너레이티브라는 거는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본 것들을 위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걸 가져오는 건데,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이 인공지능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이버에 나오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가 이게?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을 보통 얘기할 때 크게 판별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보통 전문가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판별형 인공지능은 훈련된 데이터들의 특성을 알아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홍채 인식을 한다든지 음성을 듣고 누군지를 알아낸다든지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본인이 훈련받은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갖는 그런 인공지능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제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판별형은 그때 판사, 그렇죠. 무죄. 그다음에 생성형은 기자나 교수,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쓰는 거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똑똑해진 거긴 하군요. 아무래도 훨씬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별형 인공지능보다. 그러면 이게 나온 지 한두 달 사이에 사용자가 1억이 넘었네. 일단 방송 틀면 다 이 얘기였어요, 한때. 네네.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나요? 쉽게 생각하면 알파고는 바둑을 뒀던 애잖아요. 그러면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챗이라고 하는 건, 대화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건데 그냥 누구나 접속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사람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 지식인은 네. 그냥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 보는데 얘는 물어보면 막 실시간으로 답이 오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시를 써달라고 그러면 정말 사람처럼 시도 쓰고 제가 어떤 생각하는 걸 토론하자고 그러면 토론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돼 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일종의 약간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뭔가 승인받은 사람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챗GPT는 누구나 그냥 ai.com 치기만 하면 접속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봤더니 진짜 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요. 그게 2달 사이에 전 세계에서 1억 명 넘는 사람이 가입을 해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명이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는지 좀 볼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그 대화형 인공지능과 챗GPT의 가장 큰 차이를 4가지 분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작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3번째는 대화를 통한 추천, 검색이고요. 4번째가 좀 특수 분야인데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수정해 주기도 하고요. 이 4가지가 가장 큰 기존의 인공지능과 차이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잘 가는 것만 골라서 잘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른 거는 시험들을 막 통과했어요.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뭐 의학 시험, 의사 면허 시험도 어느 정도 이상을 통과하고 법률도 이제 법률 점수를 통과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점수가 잘 안 나왔던 분야가 수학 분야입니다. 수학 분야. 네,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당연히 계산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수학을 쉽게 말해서 글로 배운 애예요. 네, 글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학의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수학의 예제 문제를 보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4 더하기 5라고 쓰면 대충 9라고 대답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도 이게 이제 틀리게 되고 또 이거를 약간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약간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되게 단순한 걸 처음에 물어봐요. 4 더하기 5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얘가 9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10이라고 그랬어 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분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다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오라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써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좀 틀린 것 같은데 만약에 와이프분이 항상 옳다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4 더하기 5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얘가 놀랍게도 대답을 10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옛날에 무슨 거울아 누가 예쁘니 그랬더니 뭐 그냥 깨버렸다가 비슷한 얘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챗GPT로 뭐 미국 로스쿨 시험을 합격했다, 뭐 의대 졸업 시험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객관식이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챗GPT, 그러니까 GPT 논문이 나왔을 때 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수학, 물리학, 외교 뭐 이런 57개 부문에서 이제 세계 석학들로부터 사지선다형 문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00개 정도 문제를 뽑아서 그거를 이 챗GPT, 그러니까 GPT-3에 넣어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고 사람의 저 평균 점수를 25점이라고 할 때 57개 부문에 대해서 챗GPT가 저기 43.9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뭐 미국 외교 정책 뭐 이런 과목은 70점을 넘었고요. 뭐 고등학교 철학, 마케팅 이런 과목도 또 굉장히 이제 우수한 정석을 받았죠. 그 저 토플, 토익 이런 게 다 문제은행이라서 토플 시험 한 50개 풀면은 거의 만점 받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 챗GPT 갖고 답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학교가 못 쓰게 해야 된다, 뭐 접속을 차단하자, 아예 시험을 손으로 보자.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챗GPT로 대체 가능한 숙제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원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챗GPT로 결국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활용을 하되 얘한테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그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데 고민하셔야 된다. 답이 딱 나왔네요. 그 AI 찾아보면 될 거를 문제 내지 말고 정말 잘 내서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자기가 알고 썼는지 대면지도 하고. 근데 뭐 학급당 뭐 클래스당 학생 수가 한 200명 되고 이런 거는 그러면 TA를 잘 붙이고 마이클 샌델 그렇게 하거든요. 예. 답은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잘할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 시대 때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하면 돼요. 근데 과연 우리 교육이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가? 라는 거에서 우리가 교육의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철학이 그리스 철학보다 더 대단한 게 없으니까 그때 철학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한 훌륭한 스승들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소위 우리가 문답법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들의 생각이 확장되는 건데 챗GPT는요. 그런 용어로 쓰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뭔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괜히 이런 질문했다가는 이거 내 실력 드러나는 거 아니야 하고 되게 민망해하잖아요. 근데 원래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챗GPT 같은 녀석을 우리가 잘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학습에 오히려 좋은 방향이 있을 수 말씀 있죠. 듣고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대충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떠들 사람은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저 보조금 받고 살고 질문을 제대로 하고 문답할 수 있는 사람만 공부하세요라는 섬뜩한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글쎄요. 저는 또 반대로 그 섬뜩한 결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질문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누구나 질문을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귀족들만 그렇죠.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지금은 누구나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머신이 생겼잖아요. 그럼 걔한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질문력을 학습할 수 있을까를 한다면 오히려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죠. 뭐 물어보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야단치는 교수나 선생님은 앞으로 다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 찾아보면 뭐 일론 머스크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엔비디아 나오고 아주 찬란한 회사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관심과 돈이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픈 AI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굉장히 많은 그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기치를 갖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서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Y 컴비네이터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했던 샘 엘트만을 이제 영입을 해서 그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앨런 머스크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위하여 오픈 AI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받는 것이 불편했다고 판단돼서 2018년도에 오픈 AI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 투자했던 것들도 모두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들어온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는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늘 같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뭐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심심해서 한 건 아닐 거고 이걸 하면은 앞으로 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제 돈을 버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관점 조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챗 GPT 자체로 돈을 버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걸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이상 쉽게 쓰기 위해서는 유료 모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은 $20 정도를 내면 어떤 사용에 제한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걸로는 지금 수익화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들이 쓰는 서버 비용이 하루에만 몇 억 규모이기 때문에 $20씩 낸다고 할지라도 이걸로 수익화는 되지 않아요.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의 유료 버전을 이용료 월 $20, 약 24,000원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버전은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오픈 AI는 덧붙였습니다. 일단 유료화. 네네네. 근데 유료화에 보통 되게 기업용의 돈을 많이 받고 일반 사용자한테 안 받는 모델을 하잖아요. 여기도 네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한테 어떤 방식이냐, API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 갖다 붙일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지금 이미 3월 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사이트에 챗봇이 요즘에 있잖아요. 근데 챗봇이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의 API를 갖다 붙이면 우리 사이트에 있는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 챗 GPT만큼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비용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질문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건당 과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당연히 이제 이들이 버는 돈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오픈 AI는 이런 식으로 챗 GPT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챗 GPT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갈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챗 GPT야 어차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뭐 제품들과 결합된 형태로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광의적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 자동화, 뭐 이런 뭐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과 같은 제조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혁신적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챗 GPT한테 뭐 소녀시대 얘기해줘, 뭐 블랙핑크 얘기해줘, 이거는 뭐 틀려도 그만인데 의료, 금융 이런 거 조금만 잘못 대답해도 소송당하고 뭐 손해배상 당할 텐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를 그것을 그대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소위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챗 GPT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한테 갑자기 우리나라의 수능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수능을 잘 못 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능은 수능을 푸는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애한테 수능과 관련된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 알려주다 보면 얘는 원래 영어를 잘하지만 수능은 잘 못 봐서 수능을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파인 튜닝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나 의료는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별도의 비즈니스로서 또 상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사 챗봇이 왜 잘 좀 덜 똑똑하냐 하면 단순 정보 물어오는 건 하는데 조금만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면 이거 챗봇으로 냈다가 큰일 나니까 얘 접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으로 해도 과연 사람이 아닌데 그걸 책임을 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그 일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바이오는 더한 거 아니에요? 중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인공지능 뭐 챗GPT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곤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문의의 판단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런 의료기로서 그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일 건데 결국에는 인간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챗 GPT가 객관식을 줄 수는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이제 그 관절염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로로 걸렸을까 하면은 이제 얘가 인공지능이 1, 2, 3 요거 중에 보면서 참고하는 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의 이제 인간 중심 그 인공지능 센터 하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성 AI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12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이제 노동의 재발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대체하는 것과 노동을 그러니까 리인벤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게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을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이오 의료에서는 어떻게 쓰여서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라는 게 그 가장 불균형이 심한 그런 사회적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숙련의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원거리로 이동해야지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네.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그 숙련의가 가질 수 있는 의료적 지식을 보완해주는 인공지능들을 같이 놓게 되면 비숙련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 이런데 저기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라고 임상 경험 20년에 내가 무슨 뭐 저서가 30권 그러면 저 인공지능은 AI는 나는 35만 권의 책과 뭐 500만 년치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겠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소아 청소년 학대와 네, 관련된 그 범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3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소아 청소년 정신 상담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100분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 대비 그 제대로 된 서비스를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이나 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그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전국에 이제 다양한 뭐 곳 예를 들면 뭐 아동보호 전담소나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음성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선생님을 인공지능이 정말 선생님만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뭐 검색 형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러고 보니까 구글이 뭐 비슷한 거 바든가 이거를 따라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해서 시총이 150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챗 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인 코드 레드를 발령한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검색 시스템 바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텍스트 검색뿐 아니라 지도인 구글 맵과 이미지 검색인 구글 렌즈, 번역 등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s we continue to bring generative AI technologies into our products, the only limit to search will be your imagination. 하지만 시연하는 과정에서 바드가 틀린 답변을 제시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이틀 동안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치면 기술로 치면 지금 나온 오픈 AI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잘하고 있었고 보여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글은 뭔가를 출시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이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이 실수를 하면 그다음부터 뉴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폐쇄적이거나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챗GPT라는 게 녀석이 나오고 정말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억 명을 돌파하는 이 정도의 막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니까 이들도 더 늦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시연을 했습니다. 어떤 시연을 했느냐? 챗GPT, 우리도 챗GPT 같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녀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연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했을 거잖아요. 그 답변한 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필 또 그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 아마 이 너무 내용이 전문적이고 너무 잘 얘기를 해주니까 맞았겠거니 했는데 그거가 이제 트위터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우주의 소위 덕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 틀렸어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답을 아주 매끄럽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틀린 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오히려 그 부작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듣다 보니 이게 구글도 대기업병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생성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챗GPT의 이제 GPT를 보통 저희들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열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그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더라라는 걸 그냥 계산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챗GPT를 대할 때 교과서나 사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설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올바른 그 활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 단어 잘 이어서 쓰는, 그러니까 끝말잇기 잘하는 혹은 단어 계속 잘 붙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일반 공학적 상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리학적 상식, 화학적 상식. 얘네들이 곰곰이 보면 그 자연어가 아니라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자객을 보낼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한번 까칠한 얘기를 해봅시다. 모르면 사람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모른다고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고요. 오히려 근데 요즘엔 조금씩 해요. 그 조금씩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직접 모른다라고 얘기하라고 입력한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그 챗 GPT가 아주 무서운 게 이게 실제로 인간이 항목들을 보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많이 시킨 녀석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인공지능은 뭐가 됐든 거짓말이든 뭐든 막 뱉어냅니다.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가 케냐의 노동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한 몇십 문장 이상을 사람이 직접 질문과 정답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받지 못해요. 실제로 이번에 챗GPT와 관련돼서도 미국의 외신들이 이걸 갖고 보도를 한 기사들이 많은데 실제 얘를 똑똑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화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노동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력이 제3세계, 특히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시급 3달러씩을 받으면서 직접 얘한테 필터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필터링을 만들어준다는 건 어떤 거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뭔가 극도의 댓글, 아니면 사람들이 쓴 욕들, 사람들이 썼던 잔인한 말들,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일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대답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 세고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다 겨우겨우 버텼는데 어느 때 그 회사가 단체로 사람들이 일을 그만뒀느냐?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필터링을 해줘.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며칠 일 안 하고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뭐 잔인한 거, 그렇죠. 뭐 음란물 뭐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의 필터를 해서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전 세계 누군가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을 그렇게 갈아 넣어서 만든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관점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뭐 잘 쓰란 얘기 같은데. 자, 혁신의 동력은 욕망이죠. 그냥 뭐 편하거나 돈이 되니까 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악용하는 사례들이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챗GPT가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티 CTO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챗GPT를 처음 내놓았을 때 이렇게까지 큰 열풍이 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그런 AI 도구들은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서서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뭐 돈 버는 영상이나 광고 피싱이 되는 이유 자체가 얘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제가 그 챗GPT한테 내가 쓴 글이 검색에 잘 되게 다시 써줘 이런 것들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쓴 글이 뭔가 검색에 잘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안의 내용은 다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클릭을 잘못하면 뭔가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혹은 낚시를 하는 이런 방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있었던 그 모금을 하는 이제 튀르키예에 대한 모금 운동, 그게 가짜라고 밝혀졌던 이유가 저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6개입니다. 5개가 아니에요. 요즘에 보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 손가락을 정확하게 잘 못 그려요. 손가락, 발가락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저거 가짜 이미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세히 봐야지 볼 정도로 맥락이나 흐름을 갖고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여론을 만들거나 낚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홀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구글 자체의 검색 어떻게 보면 검색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좋은 글을 어떤 주제에 대한 좋은 글을 막 100개, 1000개 두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막 블로그에 올라가니까 실제로 구글 검색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가 이제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많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속아서 많이 보는 것들의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일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저 유튜브에는요, 챗GPT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이걸 돈으로 또 돈벌이로 쓰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라고 불리던 게 이른바 진화를 한 건데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상 연결이 돼 있는데요. AI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챗GPT에 대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그 챗GPT가 일종의 유행이나 광풍이 돼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챗GPT로 인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챗GPT가 실제 아닌 챗GP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페이크 챗GPT라고 하는데 모르고 이제 접근했다가 피싱이나 아니면 파밍으로 인해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상대방 대상으로 인신공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수단으로 사용이 돼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챗GPT로 인한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챗GPT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 데이터는 현재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시범 서비스 단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지금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범죄 통계나 사례 취합은 올해 말쯤 돼야지 각국에서 발표할 것 같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및 어떤 사례에 대한 취합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만능론으로부터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나 화폐가 나타나면서 현금을 대용할 수 있다는 맹신주의로 인해서 사기 코인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만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무조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맹신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개인이 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페이크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이런 피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폐해성이나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접근하는 정보의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 요거만 끊어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야, 쟤 정말 못한다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게 또 그럴듯해서 저라고 사칭해서 뭐 못된 짓 하면 어떡하나 겁이 덜컥 나요. 후자를 중심으로 못된 짓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에 없었던 그런 그 안타까운 범죄들이 같이 이제 나왔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의 악용을 막는 방법 뭐 이런 뭐 전반적인 그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시대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이제 답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뭐 기대를 해 보자는 얘기 같네요. 기술적으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그 데이터를 갖고 이루어지는 그런 그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데이터를 만들고 올바른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좀 더 보여집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딥페이크 얘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연예인들 이런 사람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거를 안 좋은 영상, 뭐 예를 들면 성인 영상에 옛날에 많았었죠. 이랬는데 이게 요즘에 되게 많이 없어진 게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뭐 형사 처벌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분야가 이미지 생성 분야예요. 실제로 이 이미지 생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실에 있는 사람 정도 수준까지 거의 사진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연구의 영역이다라고는 하지만 이 연구된 거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쉽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딥페이크 때처럼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솔직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사실 그 빅데이터잖아요. 이게 있는 데이터 갖고 정보 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는 남이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갖다 쓰면 표절, 저작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코드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당했고요. 그렇죠.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오픈 소스 글을 공개한 개발자들에 의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회사도 게티 이미지라는 그 세계 최대의 이미지 판매 업체로부터 그 굉장히 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챗 GPT에 대해서도 로이터를 비롯한 워싱턴 그 스트리트 저널 이런 곳에서 그 본인들의 기사가 학습에 활용된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이미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사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지금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챗 GPT한테 한국어는 어디서 그 학습을 했냐고 물어보면 네이버, 다음, 뭐 YTN 이런 미디어들을 참조했다라고 본인이 밝히거든요. 근데 아마 국내에 어떤 기업도 오픈 AI랑 그런 계약을 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오픈 AI에 13조 가량 증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마 이런 라이센스 비용 해결에 일부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챗 GPT의 그래픽 버전이 또 뭐 하나 있잖아요. 네, 달리 같은. 달래. 그걸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거의 저작권은 그러면 저한테 있습니까? 달래한테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판결은 아직까지는 없다에 가깝고요. 저작권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근데 이런 거는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책을 낸다라고 하면은 책의 저작권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네게 아니고 이건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되는 형태로 지금 저작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AI를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은 없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 저작권청 USCO에서 이제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이제 밝혀졌고요. 이거는 미 저작권청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2019년에도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요. 다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2차 가공을 했을 경우에 그 가공물에 대한 그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형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면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거고 또 잘 써서 아주 팔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거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두 분이 미래를 예상해 보시죠. 저는
없어지는 직업이 나타나면 이게 과연 대화형 인공지능 때문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감은 있습니다. 아마 그 소멸될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직업들이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으되 그 직업을 없애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단순한 반복 이런 직업들은 좀 위협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그 법률에서 뭐 판례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계적인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자동화된 생산성 이런 것들의 이제 위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긴 70년대에요. 네네네네. 공장에서 월급을 주려면 네네네. 강당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주산하는 분들 한 몇백 명 앉아갖고 월급을 줬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엑셀로 다 하는 뭐 그렇게 단순 반복 계산이 없어지는 건 알겠고 또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순 반복을 할 게 도구로 바뀌었을 때 도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해외 또 이제 뭐 헉하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의 직업을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인간이 너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도 그 뭐에 대해 쓰시오 세 문제 내가지고 대충 시험 보는 이런 자들은 다 잡혀가고 AI로 못 푸는 문제를 내서 대면 지도를 하는 훌륭한 교수만 남아야 하는데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효율성과 속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본질적인 일을 더 잘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업에서 성공할 거로 좀 보고요. 그 본질적인 일 외의 시간을 줄여줄 때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쓰인다는 거죠. 근데 정치 보면 국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보다 선동을 잘하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설도 있거든요. 여기도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인공지능이 굳이 선동을 획책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동의 도구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잖아요. 근데 도구라는 건 칼도 마찬가지죠. 칼을 누군가는 사람 찌르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의사가 들면 메쓰고 그렇죠. 강도가 들면 흉기고.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정하는 건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칼로 안 찌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거나 법률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녀석이 칼과 같은 존재다. 이 녀석이 핵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칼이니까 안 좋아. 이거는 선동할 수 있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 편집하지 않고 유튜브 썸네일과 그 쇼트에 꼭 나올 한마디, 한 줄씩을 해주신다면. 저는 인공지능은 정답을 내는 녀석이 아니라 의견을 주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네,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챗GPT는 정답을 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을 내주는 도구일 뿐이다. 네, 박 대표님은. 챗GPT는 거대한 통계학적 앵무새다. 우리는 앵무새와의 대화로 지식을 축적해 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려운데요, 좀 쉽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 훈련에 사용된 3,000억 개의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갖고 비슷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녀석인지라 이 본질을 잘 알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지식 축적 과정은 단순한 몇 마디의 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챗GPT, 인공지능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니까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다 믿지 말고 잘 알아서 쓰라네요. 자,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그리고 AI 전문기업 아크릴의 박예진 대표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진이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경제 실물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금융시장은 다 부풀었거든요. 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봐요. 자산시장의 거품 깨져 봐야 정상적으로 그 시장이 간다. 제2의 IMF 위기가 온 건지 불안 심리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위기가 잇따라 드러나고 각국의 신속 대응에도 불안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IMF 외환위기의 기억 때문에도 가슴이 철렁한데요. 이슈 더 이슈에서 그 솔직한 속사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